땅속 기운을 고스란히 머금고 자란 뿌리 채소들이 제철을 맞았다. 겨울철이면 영양분을 고스란히 뿌리에 저장하며 겨울철 건강지킴이로 큰 사랑을 받아온 뿌리 채소. 그중에서도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 우엉은 아삭한 식감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조림은 물론 샐러드나 차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철 천연보약 우엉과 함께한다. 한의학서적인 본초 강목에서 우엉은 오장의 나쁜 기운을 제거해주고 손발의 허약함을 없애주며 중풍, 머리의 종기와 아랫배 내장의 통증을 치료해주고 들끓는 가래를 토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철분 성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 및 조혈 작용이 있으며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우엉을 고를 때는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 껍질에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을 고르고 수염뿌리나 혹이 없는 것이 신선한 우엉이다. 아삭한 식감, 비타민 D가 많은 제철 식재료, 바로 우엉입니다. 오늘은 그 우엉을 해서 우엉버섯 들깨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준다. 또한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우엉 버섯 들깨탕. 먼저 칼로 우엉의 껍질을 살살 긁어내려가면서 최소한으로 제거해준다. 껍질을 벗긴 우엉은 얇게 어슷썰기로 썰어놓는데 이렇게 하면 우엉의 섬유질이 끊어져 식감 또한 질겨지지 않는다. 우엉의 껍질을 벗기면요, 비타민 D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짝 흙을 털어내시거나 껍질을 살짝 벗겨서 떡국 썰듯이 썰어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채소를 손질하자. 느타리 버섯은 잘게 찢어주고 표고버섯과 양파는 가늘게 채썰기를 해주며 대파와 청양고추도 잘게 다져놓자. 냄비에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붓고 우엉을 먼저 넣은 후 끓이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를 넣고 우엉이 국물을 흡수해 자작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충분히 끓여준다. 우엉과 들깨를 먼저 넣고 끓이는 이유는요, 우엉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빨리 익게끔도 만들어주고요. 우엉의 향도 빠져나오고 들깨의 향도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끓여줍니다. 국물이 줄어들고 우엉이 부드럽게 익으면 느타리 버섯과 표고버섯, 양파, 그리고 떡국떡을 넣어준다. 이어서 간을 한번 본 다음 국간장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고 청양고추를 넣은 후 한 소끔 더 끓여준다. 오늘 간을 하실 때 소금이랑 국간장을 이용했는데요. 국간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감칠맛이 돌고요. 오늘 떡국떡 대신에 칼국수나 아니면 소면, 수제비 같은 건 넣어도 좋습니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내면 우엉 버섯 들깨탕 완성! 뽀얀 국물에 고소한 들깨향이 어우러진 우엉 버섯 들깨탕.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한 그릇의 보양식이다. 우엉 재료는요, 사계절 다 나오는데요. 봄에는 조금 볶아 먹고요. 여름에는 튀겨 먹고, 가을에는 쪄 먹고요. 겨울에는 차로도 아주 좋겠죠. 오늘은 그 우엉을 이용해서 우엉 떡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에는 리그닌이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과 숙변 제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엉에 들어있는 탄닌은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을 해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으며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우엉 떡갈비. 먼저 우엉의 껍질을 잘 벗겨준 다음 길게 편썰기를 해준다. 껍질을 벗긴 우엉은 쉽게 갈변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서 헹궈준다.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도 갈변을 막을 수 있다. 우엉은 연근보다 훨씬 더 갈변 현상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찬물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내셔야만이 갈변을 방지할 수 있고 맛이 좋습니다. 이제 채소를 다질 차례. 우엉을 비롯해 양파와 표고버섯, 대파, 고추를 잘게 다져놓자. 떡갈비에 넣을 양념장도 만든다.
간장과 대파, 마늘, 참기름, 설탕, 소금, 굴소스, 카라멜 색소를 넣고 잘 저어준 다음 커다란 볼에 양념장을 넣고 돼지고기, 표고버섯, 우엉, 양파를 더한 후 잘 섞이도록 치대준다. 오늘 우엉 떡갈비에 굴소스 조금 넣어서 감칠맛을 더했고요. 오늘 우엉 속에 청양고추 들어갔는데요.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죽을 잘 치댔다면 떡갈비를 빚어놓자. 한 덩이씩 손에 올린 후 두드려가면서 동그랗고 납작하게 모양을 만들어준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떡갈비를 구워주는데 양념이 더해져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약불에서 타지 않게 조심해서 구워내자. 오늘 우엉 떡갈비에서요. 결착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전분 조금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구울 때 쭉 눌러주면 육즙 나오는데요. 육즙이 다 안으로 스며들어갈 때까지 구워주는 게 좋습니다. 떡갈비와 곁들일 봄동 겉절이도 만들자. 먼저 봄동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다진 대파와 마늘, 간장, 액젓,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를 잘 저어가며 양념장을 만들고 봄동을 넣은 후 골고루 버무려준다. 접시에 떡갈비를 가지런히 올리고 봄동 겉절이를 곁들여주면 우엉 떡갈비 완성!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우엉 떡갈비. 달짝지근한 향기에 풍부한 육즙, 그리고 우엉을 비롯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우엉은 몸에 열이 많아 이로 인해 두드러기가 나타난 사람에게 좋습니다. 반면 장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찬 성질의 우엉을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아 뜨끈한 밥에도 나들이 김밥에도 잘 어울리는 우엉. 우엉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 식재료의 대명사로 각광받아온 우엉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데 이번 주말 땅속 에너지를 한가득 품고 있는 우엉으로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추위를 느낄 만한 온도도 아닌데 항상 손발이 차갑다면은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손발의 온기가 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인 만큼 평소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족냉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손이나 발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면 수족냉증이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이 수족냉증이 있을 때 손발의 온도만 높이려고 하는데 되도록 몸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이 옷을 입을 때도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모쪼록 이 겨울에 수족냉증도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소화관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크론병.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가 주요 증상이며 혈변을 보기도 한다. 크론병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증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혈변이 있어도 치질로 착각해 병원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기 쉽다. 크론병이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에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으로서 아직까지는 원인은 잘 모르고 있고 난치성 병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병이었지만 점차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크론병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 번 발병하면 염증의 악화와 재발이 반복돼 완치가 어렵고 장폐소나 협착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장 건강을 위협하는 크론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었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크론병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름도 낯선 크론병. 하지만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발병하면 계속해서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기 때문에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이 크론병의 주요 증상이 복통과 설사여서 일반 장염과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허규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크론병인데 이 크론병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환 아니겠습니까? 네. 크론병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이 병은 희귀하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이고 이 병의 특징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데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서 발병을 합니다. 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며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질환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크론병의 발병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크론병의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감수성, 즉 유전적 요인이 어떤 사람이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장내 세균 등과 같은 외인성 요인 때문에 면역 반응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즉 면역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증폭됨으로써 소장과 대장에 손상을 주는 질환입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의 이 크론병 환자 발병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약 30년 전에는 거의 사실 크론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늘어난 양상,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통계를 보시면은 약 우리나라에서 한 17,000명 정도의 크론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특히 요즘에는 유난히 젊은 층에서 크론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걸로 돼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크론병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크론병의 증상은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이고 또 우리나라 크론병의 특징이 항문병변, 즉 항문에 고름이 나온다라든가 치열이나 치료가 있는 것들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장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런 다른 염증성 질환과 크론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과민성 장 질환과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증상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사실 있지만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는 특별한 원인, 스트레스나 음식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고 복통이나 설사는 심하진 않습니다. 크론병에 또 하나는 체중 감소나 항문 병변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크론병이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 크론병을 확진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크론병 진단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검사 방법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역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고 저희들이 진찰 소견을 통해서 항문의 병변이나 다른 병변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의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과 소장에 주로 한 병이 침범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여 특징적인 대장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다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장 병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소장 조영술이나 캡슐 내시경 그리고 CT를 통해서 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의 가까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검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는 조금은 진단도 쉽지 않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크론병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왜 이게 항문 쪽하고 또 관련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게 항문 쪽 관련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구보다는 우리나라 질환의 크론병의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지만은 물론 서구에서도 크론이 항문에 생기는 사람들이 꼭 있지만은 이 병 자체는 장소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크론병 환자들 중에서는 항문의 병명이 서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뭐 그런 이유는 특별하게 뭐 밝혀진 건 없고요.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식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전적으로 이에 민감한 환자들의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자는 어디 아파서 왔어요? 2, 3년 전부터 복통도 시작되고 설사가 자주 반복돼서 그런 증상들 때문에 찾아오게 됐어요. 아, 예. 혹시 중간에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은 적이 있나요? 예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체중이 빠진 게 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1년 사이 내에 한 5kg 정도 체중이 감소한 것 같아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시 만성 복통과 설사가 주요 증상이지만 크론병과 달리 자는 동안에는 복통이나 설사가 드물고 체중 감소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크론병은 이렇듯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크론병 증상인 복통과 설사, 그리고 체중 감소를 증상으로 왔었고 또 어린 나이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크론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검사와 물론 피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그리고 소장 검사를 위한 복부 CT 등이 꼭 필요합니다. 크론병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검사는 아직까지 없다. 문진과 함께 혈액 검사를 비롯해 내시경, 조직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종합적으로 크론병인지 여부를 해석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특히 크론병은 결핵성 장염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항결핵제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 감별하기도 한다. 병원에 뭐 때문에 오셨죠? 제가 3년 전부터 항문 쪽에 계속 고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문도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항문 때문에 혹시 병원에 치료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항문 때문에 그 치료 수술을 2번 정도 받았는데 계속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복통과 설사는 없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복통이랑 설사도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크론병 환자들은 3명당 1명꼴로 치열, 치료와 같은 항문 증상을 호소한다. 이를 치질이라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데 항문 질환 치료를 받는데도 염증이 계속된다면 크론병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크론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료를 동반한 항문 병변입니다. 이 환자처럼 오랫동안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 거 봐서는 전형적인 크론의 한 형태이고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등을 포함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짜 크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크론병은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협착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염증 조절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조절제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몸 안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치료할 수 있다. 크론병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자꾸 진행하는 병입니다. 진행할수록 염증성에서 협착성 그리고 천공효로 발전되에 따라서 수술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치료의 효과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크론병은 완치가 어렵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뚜렷한 예방법 또한 없는 만큼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도 완치도 쉽지 않은 크론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이 핵심임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크론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크론병의 이 진단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대장 내시경이라고 했는데 이 크론병이 있을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는지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크론병을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 소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크론병에서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긴 선형의 교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주위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가발 모양의 점막을 보일 때는 크론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론병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크론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합병증이 또 생기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론병의 특징이 장의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장에 구멍이 나는 천공이나 누공 등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천공을 통해서 변이 복부 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소위 복부 안에 고름주머니, 즉 복부 농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이 오래 장기간 지속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보면은 섬유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섬유화 때문에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고 협착이 더 진행되고 완전히 막히는 폐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장이라는 데는 모든 영양을 흡수하는 데인데 소장에 광범위하게 크론병이 나타났을 때는 영양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일 경우는 성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장이나 위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눈이나 관절에도 염증이 나타나는 포도막염이나 관절염도 간혹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의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크론병 자체도 문제지만 크론병 합병증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은 이렇게 장과 피부에 서로 연결해서 구멍이 생기는 누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선으로 나와 있지만은 소장이나 대장 쪽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협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CT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변이 빠져나가서 고름주머니 형성되어 있는 복부 농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 내과적 치료를 하려고 하겠지만 안 될 경우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그 크론병 조기 발견과 치료가 다른 질환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 크론병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점점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크론병의 진행 과정은 장기적인 경과를 따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염증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염증형에서 지나 천공형, 협착형으로 점차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수술에 받을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10년, 15년 지나면 약 50% 환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크론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치료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을 조절한, 즉 무증상으로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안 좋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주로 약물 치료가 주로 쓰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약제를 보시면은 처음에 원인을 말씀드릴 이야기 드렸다시피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아미노살릭 애시르산이라든가 면역을 줄이는 부신피질 호르몬, 면역 억제제,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많이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들이 면역을 줄이는 약제로 쓰이고 있고 간혹 항생제도 쓰일 수가 있는데 항문 농량이나 복부 농량이 있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크론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크론병이 좀 생소하다 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8세 남자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복통과 설사 항문 치료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심한 크론병의 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리고 선형의 긴 궤양들과 함께 점막들이 울퉁불퉁한 전반적으로 염증이 다 있는 그런 형태의 내시경 사진이었고 이 환자를 면역 억제제와 염증 조절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흉터만 남아있는 궤양들이 다 없어진 그런 형태의 치료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현재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병 자체가 평생의 약을 먹어야 될 질환이기 때문에 유지 치료는 잘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 중에는 유독 이 항문 질환을 함께 동반해서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항문 질환을 앓을 때 이게 크론병인지 아닌지 감별하기가 어려운가요? 실제로 감별하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감별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 치료나 이런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여러 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발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치료가 자꾸 생기는 경우는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년 이후에 항문에 뭐 치료라도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치질이나 다른 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치료가 생기는 경우는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크론병 환자 사례를 통해서 더 깊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환자는 17살 고2짜리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역시 복통과 설사가 있었고 개인 병원에 다니면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체중 감소가 약 5kg쯤 있었던 환자였었습니다. 역시 다른 몇 가지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 검사상에서 궤양과 함께 농이라는 고름이 나오고 있고 또 점저 내시경을 보시면 출혈이 있으면서 전형적인 크론병의 대장 내시경 소견이었습니다. 여기 또 치질도 같이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나 그리고 항염증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다음에 증상이 없어졌고 내시경을 추적 검사해 보았을 때 내시경을 보시면은 거의 흉터만 조금 남은 그 말고는 완전히 정상 대장 내시경 점막 소견으로 바뀐 그런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증상이 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증상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도 열심히 공부하는 고3 학생이 되었습니다. 네. 크론병이 참 조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술이 사실은 필요악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할 여러 가지 조건은 첫째, 천공이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 있을 경우 내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이 오거나 심해서 장폐색이 올 경우 수술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장폐색이 수술할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장암이 발생하거나 누공이나 항문 쪽에 농량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항문 쪽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네. 어떻게 하든지 내과적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만 절제하고 가능하면 장을 많이 아껴야 된다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크론병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수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이 크론병은 한 번 발병을 하면은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저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자가 크론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유명한 몽크라는 사람이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 너무 공포에 떨실 필요도 전혀 없고 두 번째로 크론병에 대해서 전쟁이나 적처럼 대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 친구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크론병이 나쁜 친구지만은 네. 이 친구를 잘 알고 적절히 대처를 함으로써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평생 동안 이 친구를 잘 알므로써 특별한 정성 없이 잘 지내는 것이 크론병 환자가 크론병에 대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크론병은 친구처럼 잘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량은 점차 정량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분이 다 그렇지만은 스트레스는 정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 다 하시는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의 태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너무 과도한 신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크론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크론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주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간다면 이 크론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크론병이 많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크론병은 굉장히 발생 빈도가 낮은 희귀 질환이고 또 복통이나 설사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빠진다라든가 뭔가 항문에 변병이 있을 때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크론병이 있다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크론병은 음식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려야 될 음식들 대표적인 것이 지방이 너무 많은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많은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고칼로리, 자극적인 것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가 더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꼭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식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크론병은 유전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물론 유전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분들 오해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부모가 있으면 무조건 애들이 생긴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어머니를 자식이 닮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유전한다기보다는 유전적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세균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은 면역 자체에 문제가 생겼던 질환이고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염의 경우 완전히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전하지 않고 각각의 병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크론병에 걸리면 임신 중에는 치료해서는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한 크론병 약제는 태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의 건강이 곧 아기의 건강으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약을 안 먹고 건강이 나빠진 결국 태아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크론병이 있으면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 예. 왜냐하면은 아직은 정확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을 약 먹는 데 매우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은
밥과 같다 생각하시고 고혈압 치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충분히 조절을 잘하고 그냥 생활 습관처럼 드시는 것이 좋겠고 평생을 약 먹는다는 것은 많은 내과적 병들이 평생 약을 먹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같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약을 복용한다는 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이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빙상에는 일각이라고 그럽니다. 네. 수면에 드러난 증상은 매우 작습니다. 숨어있는 염증이라든가 장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증상이 좋아지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예. 분들이 특히 임신에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임신했을 때 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의사분들 상의하고 그럴 때 많이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을 또 잠깐 해주셨지만 요즘은 또 생물학 제재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반인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데 어떤 면역에 일으키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억제시키는 그런 약제가 수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에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에도 많이 썼던 약들을 현재 크론병에 쓰고 있고 또 이런 약들은 주사로 먹는 약, 주사로 맞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초기에는 주사로 맞는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다음부터 획기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생물학적 제재를 쓰자 그러면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쓰지는 않고 잘 안 듣는 환자 그리고 치료 어려운 환자들 경우에 쓰는 걸 권하고 있고 그리고 썼을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분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아무튼 이 크론병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을 복용하는 건데 근데 앞서도 이 약은 평생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걸 좀 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나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도 부작용이 있지만 그 빈도가 굉장히 낮고 두 번째로 그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환자의 그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피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는 매우 적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론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크론병에 걸리면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네, 크론병이 악화되면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 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크론병이 있으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크론병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의 발병 빈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크론병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0.3% 그리고 20년 지나면 약 3% 정도의 대장암이 발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장암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밖에서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크론병을 앓는 분들이 실외에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크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증상이 조절이 잘 되고 일반적인 크론 환자들은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것처럼 충분한 운동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뭐 과도한 운동은 피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일반인처럼 겨울에 밖에서 실외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결핵과 크론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장결핵과 이 크론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장결핵은 실제로 장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생긴 감염성 질환이고 크론병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질환, 염증성 질환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상보다는 장계력이 훨씬 더 크론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증상이 너무나 똑같고 만성적으로 생기고 체중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오진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를 크론을 오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핵 환자가 전신 결핵으로 발전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 특히 대장 크론병을 진단하는 모든 의사들은 항상 크론병을 진단하기 전에 장결핵을 염두에 두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론병과 장결핵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크론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론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조기다. 조기요? 네. 예. 이유를 좀 덧붙여 주시면. 생선 조기가 아니고 예.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론병은 조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예. 평생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허규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크론병은 환자 스스로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면서 체중 감소와 어떤 항문 쪽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크론병이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크론병은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만큼 평생 조절을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